1970년대 짙은 눈썹과 냉철한 목소리로 악을 소탕하던 수사반장 남형사를 기억하십니까? 배우 남성훈은 우리 시대가 가장 신뢰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강인한 모습 뒤에는 가혹한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병마와 고독한 사투를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온 침묵의 형벌 속에서도 배우로서의 품격을 끝까지 지켜낸 인간 남성훈의 뜨거운 생애를 다시 한번 마주해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시절, TV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세상의 정의를 확인하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던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그 성소의 중심에서 남성훈은 늘 바르고 강직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을 징벌하는 수호자였지만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의 뒷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늘은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그에게 가혹한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시련을 내린 것일까요?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고 목소리가 사라지며 결국에는 숨쉬는 기능마저 잃어버리는 이 병은 대사 한마디에 영혼을 심고 몸짓 하나로 삶을 담아내던 배우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운명 앞에서도 그가 끝까지 침묵을 지켰던 것은 평생 짊어져온 국민 형사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성훈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그 수식어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주 시청자들과 마주하며 쌓아올린 신뢰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연기 속에서 결코 과장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논리적인 추리로 범인의 심중을 꿰뚫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연기 스타일은 실제 성품과도 꼭 닮아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선비 같은 기질은 그를 대중의 우상으로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병을 숨기고 홀로 앓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한 자가 겪는 몰락은 그래서 더 애처롭고 가슴 아픈 법입니다. 그러나 그의 강인함은 비단 형사의 모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배우 남성훈은 진정한 천의 얼굴을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수사반장의 남형사로 청춘을 보냈다면 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태준 역을 통해 중년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했고 그 결과는 찬란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함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던 순간에 시작된 보이지 않는 불행은 마치 거대한 성벽이 내부의 작은 균열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평생 연기해온 정의로운 형사처럼 자신의 운명이라는 가혹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성훈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945년 1월 민족의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본명 권성준으로 살아가며 일찍이 예술의 향기에 눈을 떴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책과 연극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서라벌 예술대학에 진학해 연기를 전공하며 그가 품었던 꿈은 거창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본질을 무대 위에서 정직하게 그려내는 광대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1960년대 중반 흑백 TV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방송국들이 하나둘 문을 열 때 그는 이름까지 남성훈으로 바꾸며 새로운 시대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KBS와 MBC를 거치며 그는 차근차근 내공을 쌓았습니다. 선이 굵으면서도 섬세한 이목구비와 신뢰감을 주는 저음의 목소리는
당시 방송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어떤 배역을 맡아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고 대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외우며 극중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한 집요함과 성실함은 곧 그를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소막이 올랐던 그때만 해도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실한 배우의 끝이 그토록 고유하고도 처절한 투쟁으로 점철될 줄은 말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지금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중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인이 대가를 치르는 명확한 질서를 갈구했습니다. 수사반장은 바로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분출구였습니다. 쉐브람이 이끄는 수사팀에서 남성훈은 지적인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증거를 찾고 주먹보다는 머리를 쓰는 그의 모습은 현대적 형사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성훈을 보며 경찰의 고마움을 느꼈고 그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트렌치 코트, 그가 들고 있던 수첩 하나까지도 그 시절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남성훈의 개인 삶은 더욱 엄격한 자기 절제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밖에서도 남 형사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팬들을 만날 때도 늘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가리켜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이라고 회고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자는 그를 최고의 위치에 머물게 했지만 동시에 그가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자존심은 그에게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렇기에 훗날 찾아올 신체의 배신은 그에게 단순한 병을 넘어선 존재의 부정과도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970년대 빗발치는 필름 속에서 담배 연기 자욱한 사무실에 앉아 범인의 몽타주를 노려보던 젊은 시절의 남성훈을 만납니다. 그곳에는 청춘의 뜨거운 열정과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인간의 순수한 투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어떻게 국민적 사랑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그에게 어떤 책임감을 지웠는지 우리는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이 거대한 비극의 실마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서라벌 예술대학 낡은 강의실 구석에 앉아 대본을 탐독하던 청년 권성준의 모습은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 동창들에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도처에 널려있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책장으로 펼쳐지는 환상과 연극 무대에 화려한 조명을 동경하며 현실의 고단함을 견뎠습니다. 1960년대 초반 연극계는 배고프고 척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록수 무대 위에 처음 올라 관객의 박수를 들었을 때 자신의 심장이 평생 무대 위에서 뛰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공기, 분장실에 가득한 화장 냄새, 그리고 상대 배우와 주고받는 팽팽한 긴장감은 송년 권성준에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안겨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1966년 KBS 공채 탤런트로 합격하며 방송계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본명 대신 남성훈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호칭 변경이 아니라 배우로서 새로운 자아를 정립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신인 시절부터 유독 깔끔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드라마는 생방송에 가까운 촉박한 일정으로 제작되었고 현장은 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사를 외우지 못해 NG가 나는 일이 허다했고 기술적인 결함으로 촬영이 중단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몫의 대사를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촬영 전날이면 여관방에 틀어박혀 대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탐독하며 인물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설계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그런 그를 지독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 철저함이야말로 그를 정상의 자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1971년 봄, 그의 인생을 바꾼 운명 같은 작품 수사반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 드라마의 시초이자 전설이 된 이 작품에서 그는 날카로운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남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박반장 역의 최보람, 김형사 역의 김상순, 조형사 역의 조경환과 함께 이룬 4인조 체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앙상블로 꼽힙니다. 1975년 어느 가을날, 서울 도매에 있던 MBC 방송국 지하 대기실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좁고 답답한 그곳에서 남성훈은 동료들과 함께 녹화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믹스커피 종이컵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낡은 소파 가죽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공기는 뜨거운 동지애로 가득했습니다. 조경환이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띄우면 김상수는 옆에서 조용히 대본을 넘기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남성훈은 가장 나중에 도착한 최보람의 구겨진 셔츠깃을 묵묵히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연기 파트너가 아니라 매주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정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곰등의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형제들이었습니다. 남성훈은 주머니에서 정갈하게 접힌 손수건을 꺼내 동료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거친 촬영 현장에서도 늘 품위를 잃지 말자고 다독였습니다. 이 시기에 남성훈은 대중에게 가장 완벽한 남성의 표본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칼과 빳빳하게 풀을 먹인 와이셔츠, 그리고 범인을 제압할 때 보여주는 절도 있는 동작은 당시 젊은 남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여성들에게는 이상적인 남편상이었습니다. 그는 뒤를 가다 마주치는 시민들이 진짜 형사로 착각하고 고민을 상담할 때조차 결코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경찰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는 배우 남성훈과 형사 남성훈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에 대한 예우였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의 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주의적 성향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심리적 하중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으며 조금이라도 발음이 꼬이거나 표정이 어색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그는 늘 자제했습니다. 마음껏 흐트러지고 소리 지르고 싶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는 언제나 단정한 자세로 앉아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런 그를 친구들은 성훈이는 참 선비 같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선비 같은 모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중이 기대하는 완벽한 남성훈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매 순간 스스로를 검열하고 다듬었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의 연기 인생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수사반장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배우로서 또 다른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사라는 고착된 이미지를 넘어 인간의 내밀한 욕망과 갈등을 연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만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들은 그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1987년 방영된 사랑과 야망은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이자 대중에게 남성훈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성공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박태준 역을 맡았습니다. 박태준은 차갑고 냉철하며 때로는 목적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 인물이었습니다. 남성훈은 이 역할을 위해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과 절제된 감정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촬영장에서 그는 대본에 적힌 지문 하나까지도 철저히 따랐습니다. 태준이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정갈해서 소름이 돋는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는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캐릭터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시 시청률 7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전 국민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던 사랑과 야망의 성공 뒤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배역에 몰입했던 남성훈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촬영장을 기억하는 스태프들은 남성훈의 손에서 대본이 떠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그는 구석진 곳에 앉아 대사를 외우며 감정선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배우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 때도 그는 박태준이라는 인물에 빙의된 듯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러한 몰입은 함께 연기하는 후배들에게는 경외심을, 제작진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완벽했던 그의 연기는 역설적으로 그의 육체를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극중 태준이 겪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고스란히 배우 남성훈의 신경계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연기라는 이름의 열병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미래에 닥칠 비극의 자양분이 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동료 배우 전계리는 그를 가장 신사답고 완벽했던 파트너로 기억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 보였지만 조명이 꺼지면 후배들의 연기 고민을 들어주고 말없이 밥값을 내주는 따뜻한 선배였다는 것입니다. 남성훈은 결코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본 연습 시간에 지각하는 법이 없었으며 단역 배우들의 이름까지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인간미는 그를 더욱 빛나게 했지만 그 따뜻한 속내를 숨기고 차가운 박태준을 연기해야 했던 괴리감은 그에게 또 다른 피로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직업의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저에 깔린 근원적인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무대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느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권송준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박태준 혹은 남형사라는 인물의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그는 온전한 자신을 찾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옷을 더 완벽하게 입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끝에서 육체라는 가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18년 동안 이어져 온 수사반장도 종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촬영날 남성훈은 오랫동안 손때 묻은 수사수첩과 모형 권총을 정리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청춘을 보냈고 동료들과 가족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카메라는 멈췄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를 향한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정의 대신 가혹한 불공평함을 안겨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길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그에게 신체의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손끝이 약간 떨린다거나 평소보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는 단순히 피로가 쌓인 것이라 치부하며 더욱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대중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그는 더 강해지려 노력했고 더 크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 작은 징후들은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였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그 징후들은 머지않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방송가는 격동의 시기였고 남성훈은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여전히 가장 신뢰받는 배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고집스럽지만 미워할 수 없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할 때도 그는 예의 그 철저한 계산과 분석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